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 3년 안에 잠수함 내놔라. 2. 미국 방산시장이 살려면 F-16은 안 된다. 3. 미국 F-16V 정면 도전. 승패의 행방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잠수함 수출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거래의 대상은 자원대국인 호주입니다. 현재 호주는 자국의 새로운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최신 세대의 강력한 디젤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호주는 모커스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던 원자력 잠수함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겪고 구원 투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22년 10월 현재 호주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면 호주의 잠수함을 팔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호주가 잠수함 사업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는 조건 때문입니다. 현재 호주는 디젤 잠수함 도입이 재개되면 완전한 기술 이전과 함께 모든 잠수함을 호주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응해야 하므로 빨리 제작되어야 한다는 기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술 이전과 무리한 건조 조건을 강요하려다가 버는 돈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도의 P7OI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라이선스 잠수함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 기업들이 수익성을 고려하여 입찰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2022년 10월 현재 이 프로젝트의 폐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가 제시하는 조건이 부담스러울 경우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도 인도의 P7OI 프로젝트와 같이 파탄될 수 있으며 무턱대고 참여한 한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위험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도전 없이 큰 돈을 벌기는 불가능합니다. 즉, 큰 이익을 얻으려면 어떤 사업이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위험하더라도 시도해야 할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제시한 조건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은 엄청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협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설명해도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호주의 잠수함을 파는 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호주가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재개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크게 세 뿐입니다. 바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뿐인데요. 이외에도 일본, 스페인, 러시아 역시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나 러시아는 호주의 적선국인데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요구 조건을 만족할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일본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입한 무기의 수리를 일본에서 해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을 걸어 호주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독일, 프랑스 중 프랑스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인 쇼트핀 바라쿠타는 척당 건조 단가가 3조 원이 넘어 호주가 이전 잠수함 사업을 깨버린 원흉입니다. 따라서 호주는 오직 한국과 독일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독일은 호주가 요구하는 3,000톤 이상의 최신식 디젤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없습니다. 수출용으로 설계한 216급 잠수함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설계에 그쳤고 실적이 있는 수출용 잠수함이나 독일 해군의 잠수함은 2,000톤조차 되지 않는 소형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호주가 원하는 잠수함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입니다. 만약 호주가 이번에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재개하더라도 이전에 C-1000 사업에서 호주가 내건 조건인 기술 이전과 호주 조선소에서 잠수함 생산을 그대로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의 최종 후보가 퇴락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사업 참여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케이스 중 매우 안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는 인도의 P7OI 사업입니다. 곧 다가올 2022년 12월에 인도에서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8,700억 원 상당의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 P7OI 접수가 마감됩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후속 지원까지 고려하면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대우조선의 양과 스페인 나반티아뿐입니다. 게다가 나반티아의 경우 인도가 요구한 잠수함 성능과 사업 조건을 충족할 기술이 없으므로 현재 인도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만족한 한국의 DSM이 도 사업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평상시 한국 방산기업이 남들이 안 한다는 사업을 도맡아 하며 성장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뒷배경을 살펴보면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요구 성능입니다. 인도 해군은 P751로 획득할 잠수함이 최대 10,000km의 항속거리를 가졌으며 30일 이상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60일 동안 보급 없이 장기작전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고출력 저소음 발전기, 리튬 배터리, 첨단 AIP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스페인이 제안한 잠수함은 기술력 부족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이 조건을 최소한이나마 충족하는 현역 잠수함은 지난 3월 9일 취역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 1번함 타이게이뿐입니다. 이외에는 독일의 216급, 프랑스의 쇼핀 바라쿠다, 한국의 도산안창 5급 배치 2등이 있으나 도산안창 5급 BATCH2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은 아직 수주조차 안 된 상상속 군함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설계뿐인 216급이 아니라 216형을 축소해 싱가포르에 수출한 218급으로 사업 제한을 변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인 지금 당장 실물이 있는 잠수함을 원할 경우 사실상 일본만이 인도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충격적이게도 그나마 실툴이 있는 타이게이조차 인도군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장시간 잠수에 꼭 필요하다며 필수 조건으로 내건 연료전지 AIP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민도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잠수함은 현재로서는 2026년 해군에 인도될 도산만창 5급 BATCH2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렇게 대단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한국조차 인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인도는 2026년 이전에 초도함의 실물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사업 후보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5년부터 잠수함 건조를 시작해 2026년에 건조를 마무리 지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조건은 상당히 어이없는 조건입니다. 인도가 요구하는 잠수함의 스펙은 현존하는 최상급의 스펙이며 또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최강의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요구하는 기한은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이 아니라 바다낚시에 쓰는 통통배를 만들어도 이런 식이면 탈이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계 여러 방산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 인도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는 나라들이 차례로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없이 먹고 살 수 없는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이어가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국조차 인도의 추가적인 요구 조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도의 조건이 뭐길래 수출이면 자다가도 깨는 우리 기업조차 학을 떼는 것일까요? 그 조건은 바로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 그리고 품질 보증입니다. 인도는 이번 사업 이후 완전 국산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모든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잠수함을 인도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직접 만들어봐야 다음 잠수함을 제대로 국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인도의 입장이고 한국이 보기에 민도의 조건들은 날강도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수함의 잠자도 모르는 인도 조선소의 직원들을 데리고 세계 최강의 첨단 잠수함을 2년 만에 건조하라는 건 돌덩이를 황금으로 바꾸란 말이나 다름없는 언지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는 불과 2년 만에 만들어진 잠수함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져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이래서야 사업이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도에서조차 P7OI 사업을 접자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호주가 잠수함 도입을 재개했을 때 똑같이 발생할 문제입니다. 호주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능력은 없으면서 파업을 일삼는다는 평이 많고 기술 이전 역시 무리하게 요구할 게 뻔합니다. 인도보다 훨씬 돈을 많이 주고 사업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호주와 한국의 방산협력은
인도와 한국의 방산협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특성입니다. 사실 인도는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아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아 국산 잠수함을 만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자원은 풍부하나 사람이 적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무조건 기술을 달라고 윽박지르는 인도와 달리 여러 조건을 걸고 계속 같이 일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으로 잠수함을 사고팔고 할 끝낼 관계가 아니라 이후로 계속 함께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며 남아가 모든 방산 분야에서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영구적인 동맹을 구하는 건데요. 이런 호주에게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기술과 사람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게다가 호주와 한국은 이미 K9 생산 공장을 호주에 건설하며 본격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 중이며 레드백 등 추가적인 방산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으며 서로 거리가 멀어 영토를 두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처럼 함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이가 된다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원을 값싸고 만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호주는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무기를 개발하려 애쓰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 두 국가가 함께 무기를 도입하므로 개발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양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일례로 만약 호주와 한국이 KF-1N 인하 중형항모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면 금전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일게 뻔한 KF-1N 과중형항모의 도입이 꽤 할만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는 앞서 말씀드린 양국 상황을 파져봤을 때 호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 양국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한 수십 년이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수십조 원어치 무기를 제값 받고 수출하면서 약간의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국내 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커스 동맹 국가들은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을 한국이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며 만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잠수함 사업의 조건을 한국이 유리하게 골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KF-21와 F-16V 정면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잠잠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세대 스텔스기가 공중전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16V 생산 라인은 미군이 도입을 망설이면서 폐쇄의 기로에 놓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도그파이트가 유효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4세대, 4.5세대기의 중요성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 KF-21은 졸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F-16V와 밤산 시장 석권을 놓고 싸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16V가 부활하게 된 이유부터 KF-21과의 정면 대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의 현대전은 제한전으로서 한정된 공격 수단과 전장에서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전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보다 성능 우위를 선점한 최첨단의 신개념 무기체계 한두 개가 전황을 뒤집기도 쉬웠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는 전면전, 총력전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전면전 상황에서 운용삼의 제약이 많은 하이엔드급 5세대 스텔스기의 중요성도 빛이 발했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방면에서 팔방미인처럼 활약할 수 있는 미들급의 4.5세대 전투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으로 F-16에 다시 한번 전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16은 미국 공군 공중전력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최대 35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F-16이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는 미국 전투기 기본 무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사이드와인더가 탑재되었다면 기종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미군 전투기라는 건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F-22가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할 때 사용한 것도 바로 이 AIM-9X 사이드와인더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16C, D부터는 JDAM까지 탑재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GBU-54LJ 댐은 레이저 유도 기능을 탑재하면서
기존 JDAM 위 약점으로 지목받던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덕에 F-16은 최전선에서 지상군 화력 지원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탄도미사일 공격의 사전 차단에도 효율적입니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F-16을 도입하면 이 무장들까지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 군침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F-16은 전 세계 30개국, 나토 내 8개국에서 운용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의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이러니 우크라이나도 이곳저곳에서 운용 노하우를 습득할 수도 있고 정비 부품까지 변통할 수 있는 F-16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F-16을 보유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양 혹은 재판매를 하려 해도 수출 허가권을 지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나름대로 방산시장 점유율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지원을 망설인 것처럼 과연 F-16이 빈자리를 F-35나 동급의 전투기로 채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요청 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는 전투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폴란드 등을 이용해 전차를 지원하도록 독일을 압박했다가 자승자박에 당한 꼴인데요. 이에 미국의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근의 장갑 차량, 전차 지원 발표와 같이 F-16 전투기도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호응하여 분위기를 이끌면 결국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이 F-16의 생산 라인을 철수하려 했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주요 강대국들은 스텔스 및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를 항공작전의 핵심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만약 적성국이 ICBM을 발사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은밀하게 가동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접근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목표를 확인하고 발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당연히 은밀한 침투가 핵심이고 적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려면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이 F-35를 도입하는 배경에도 이런 전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인 점이 큰데요. 이런 측면에서 핵심 지휘부를 공격하거나 주변국보다 질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세대 스텔스기를 주력으로 삼는 게 정설처럼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4세대, 4.5세대기가 자랑하는 WVR, 통칭 도그파이트와 같은 공중기동전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의 공중전은 얼마나 적을 빨리 보고 멀리서 때릴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는데요. 미국 또한 이로 인해 F-35 생산을 주력으로 삼았고 F-16 추가 도입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로키드 마틴은 F-16 생산 라인 폐쇄까지 염두에 두었던 건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5세대 전투기만으로 공중우세가 달성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스텔스 전투기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특성인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무장이 제한되고 그렇다고 내부 무장창에는 단 4발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고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 영공에서 적 전투기의 방해를 받거나 공중전을 벌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중전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텔스 능력을 위해 최소 무장만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텔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기동성과 무장 탑재력이 우수한 4.5세대 전투기에 의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근접 기동전의 경우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4세대, 4.5세대기가 5세대기보다 더 우수합니다. 이는 실제로 로키드 마틴의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로키드 마틴은 자사의 5세대기 F-35와 F-16의 모의 공중전을 실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근접 교전 시 기동성이 뛰어난 F-16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도그파이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기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선회율과 코너 속도, 추력 특성 등이 필요한데요. F-35는 설계 형상에서부터 멀리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에 집중된 만큼
근접전에서 1970년대에 생산을 시작한 F-16에 밀린 것입니다. 실제로 F-16은 추중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3만 피트 기준으로 F-22를 제외하면 가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게다가 상대국의 방공망이 낡은 경우 스텔스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전 포드로 교란하고 충분히 폭격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4세대 전투기가 더 경제적이고 외부 잠착 무장을 활용한 대규모 공대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도 종래의 5세대 전투기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F-16V처럼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5세대 전투기는 가동률도 떨어지고 운영 유지비가 4.5세대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등 F-16이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KF-21이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로키드 마틴의 F-16V 락-72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건데요. 이로 인해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방산 시장에 들이었던 승자의 저주가 마침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은 불길한 주장까지 등장했는데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F-16이 그간 쌓아놓은 신뢰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과 다르게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F-21과 F-16V 락-70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16이 4.5세대기인 F-16V 락-70으로 부활하여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F-16은 1978년에 처음 실전 배치되어 50년 가까이 4,600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역사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4세대 전투기로 손꼽히는데요. 로키드 마틴은 F-16V가 이런 역사를 이어 2060년까지 활약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4.5세대기에 시큰둥했던 미 공군마저도 노후화되어 가는 F-16을 대체하기 위한 미들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미국의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16 전투기를 직접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4.5세대 혹은 5세대 마이너스 전투기를 검토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군의 본래 계획은 F-22를 하이급으로 F-35를 미들급으로 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F-35 운영 유지비의 생각을 바꿔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은 부족하겠지만 다른 전투 기능들을 상당수 탑재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1월 로키드 마틴이 F-16V 락-70 전투기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발표는 주목할 사항입니다. F-16V 락-70은 기존의 F-16의 AESA 레이더,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항공 전자 장비 등을 추가하며 4.5세대기로 거듭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AESA 레이더는 노스롭 그루먼사의 AN, APG-83이 탑재되면서 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일례로 AN, APG-83 레이더는 기존 AN, APG-66이나 AN, APG-68 레이더에 비해 처리 능력과 전송 속도가 높아졌고 원거리에서도 현저하게 뚜렷한 지상 지형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AN, APG-83로 F-16V 락-70은 최대 37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전천후로 표적을 탐지하고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F-16V 락-70은 정밀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가 새롭게 탑재되면서 기존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BVR 능력도 향상시켰는데요. 상대 위협 범위 밖에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계열 무장이 통합되면서 원거리 정밀 유도 공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 신형 전자전 장비와 항전 장비로의 교체, 조종석의 전면 디지털화 등 향상된 데이터 링크 체계 속에서 정보 교실량과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F-16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자 기존의 운용국들은 F-16V를 하루빨리 도입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바레인을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인도, 싱가포르 등이 F-16V 락-70 구매 의사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고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도 F-16V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당연히 차기 4.5세대 시장을 노리고 있던 KF-21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mam담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 게 KF-21과 F-16V 락-72 포지션은 상당 부분에서 유사한데요.
졸지의 KF-21은 처음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와 성능 경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예상치라 최소 수치로 잡았음에도 KF-21의 성능이 F-16V 락70에 절대 밀리는 건 아닙니다.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AESA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적외선 추적 장치 어스트,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이 탑재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AESA 레이더는 국내에서 최초로 자립에 성공하였음에도 이미 지상 테스트 결과만으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AESA 레이더 성능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KF-21이 공개되자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적성국에 비상이 걸릴 정도였는데요. 외형적인 재원을 봐도 KF-21과 F-16V는 상당히 유사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례로 KF-21은 동체 길이 16.9m, 폭 11.2m인 반면 F-16V는 총장 15m, 전폭 9.9m로 KF-21보다 조금 작습니다. 또한 두 기체 모두 최고 속도가 마하 1.9 이상이며 추력은 28,000파운드터부터 29,000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기체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역시 F-16V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주력으로 운용된 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KF-21은 최신의 4.5세대기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F-16V와 달리 앞으로의 개량 과정에 따라 세대 진화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1978년 초기형이 도입되어 45년 가까이 현역으로 활동해온 F-16V는 이미 굵직한 개량만 10여 번 진행된 만큼 개량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즉 아무리 잘해도 KF-21 2.5세대, 5.5세대를 노리는 것과 달리 아무리 잘해도 4.5세대가 한계라는 건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전문가는 근소하지만 KF-21을 우위로 치고 있습니다. 당장 미 공군부터가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전투기 혼합 배치를 연구하면서 4.5세대 전투기로 F-16V 락72 구입을 배제했는데요.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미래 전투기 혼합 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F-16V는 미 공군이 원하는 새로운 능력을 지닌 전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말한 개량 한계점이 F-16V의 결함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F-16이 최초 설계 당시에는 소형 로우급 전투기로 대륙을 가로질러 장거리 공격 비행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F-16V 또한 KF-21처럼 중형 미들급 이상의 전투기로의 변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F-16 계열의 좁은 작전 반경이 미 공군이 F-16V에서 느끼는 부족함 중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날이 갈수록 미중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F-16V 위 전투 반경 550km, 패리 범위 4200km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만약에라도 이탈리아나 괌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기로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면 F-16V로는 애초에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KF-21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KF-21은 내부 무장 장착 공간을 위해 최초보다 크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분의 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료 탱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전투기로도 변모할 수 있습니다. 즉, 근소해 보여도 기체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4세대, 4.5세대기의 상징과도 같은 F-16V와의 정면 대결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역시 자신감일 것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는 무시할 수 없고 성능을 떠난 외부적 요인에서는 아쉽지만 F-16V가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 업계는 한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장입니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과 KF-21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마음으로 경쟁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